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고 또 시행되는 운명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또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는데요.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도 완성됐습니다. 이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시행은 바로 하지 않았고요. 유예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6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중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단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데는 단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기를 좀 기대하면서 시장 안정을 기대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좀 확실한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네네. 올 2021년 들어와서 네. 일단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률도 예전 같지 않게 작년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상승세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뭐 최하 0.05까지도 내려온 주가 있었고요. 네. 많이 올라갈 때가 이제 0.1%란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좀 완화된 효과인데,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에 네. 매매 물건이나 전세 월세 상관없이 매매 물건이 이 허위 매물 신고제 시작하고 나서 9월 초에 한 3만 6천 건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최고 4만 8천 건까지 갔다가 요번에 이제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서 5월 말 기준으로 한 2천 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만 6천 개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개 정도가 시장에 계속 유유 상태도 있었고, 거래가 매달 3천 개씩 소화된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3, 4천 개가 매달 나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4만 6천 대를 유지했거든요. 한 예. 3, 4개월간.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오면 더 좋은데, 가격의 어떤 호가에 대한 어떤 뭐 호가 유지를 하는 매도자들이 쉽게 팔지 않으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오늘 날짜죠. 이제 오늘 날짜부터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효과가 있었는데 요번에 중과를 또 올린 바람에 매물이 더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될 것인가 중기적으로 될 것인가 좀 봐야겠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매물이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상태가 되면 양도세 중과 제도는 실패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저는 뭐 계속 유누이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완화해서 기간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좀 유예하자, 더 지금 공급 매물이 없으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는 그나마 좀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의도한 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유예가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어차피 하반기에 유예가 이제 끝나면 이제 매물을 내놓거나 양도세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좀 매물을 내놔라라는 게 네, 정부의 맞습니다. 메시지였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그게 같아요. 예상보다 확실하게 매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주택가격 상승폭을 둔화하는 수준에서의 매물만 유지가 되다 보니까 100점이라고 친다라면 한 60점, 70점 수준? 잘 봐야 그 정도 수준의 효과밖에 없었고, 공급 대책이 받쳐줬다라면 같이 갔을 텐데 그것도 또 LH 사태 그것도 터지면서 아니었죠. 이게 네. 이제 섞이면서 제가 볼 때는 효과 면에서 있기는 있었으나 정부가 원했던 100점에는 못 미치는 60, 70점 수준? 잘 봐줘야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번에 또 중과가 되는 바람에 그 효과가 더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라는 게 사실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효과는 좀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이제 거래량 둔화라든지 뭐 상승률 둔화를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요. 지난달보다 떨어져야 되고 작년보다 떨어져야 그게 집값이 안정이고요. 최근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3배 정도 우리가 체감하기에 아파트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네. 뭐 5억, 10억 정도 올랐는데 이거 1억 정도 떨어져도 체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상승률이 둔화됐다. 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억 올랐다면 올 상반기 1억 올랐다라고 하면 그게 안정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안정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고 보면 우리 이제 오늘이죠.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 최고 75%까지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팔면 몇 프로냐? 최고 65%거든요. 물론 3주택자 중과세 대상이면 네. 65%나 75%나 제가 볼 때는 이거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인데 부담이 크죠. 우리가 65, 75 하면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제 농어촌 특별세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운이 좋아서 어떻게 투자하다 보니까 올라가지고 이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남았다라고 하면 8억 원을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매물이 나올까? 2억 원을 내 손에 쥐고 8억 원을 나라에 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애국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기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사석에서 물어보면 예. 10억 중에 8억 세금 내겠다는 분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럼 상반기라도 유예 기간에 나왔어야 되는데 65%라도 농어촌 특별세 하면 70%거든요. 그러면 7억 세금 내나 8억 세금 내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정부가 유도하는 그런 매물 증가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50%나 50% 이하가 됐어야죠. 네. 그래서 기본 세율 6에서 45% 구간을 유예를 해줬더라면 저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차피 65나 75나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대하는 그런 목표 달성은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또 유도한다라면 임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네. 등록하지 않으신 않으신 분들이 분들도 있는데 계시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못 팔아요. 의무 보유 기간에 걸려서 어차피 못 팔고요. 이제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상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65나 75% 고세율에 걸려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상반기 중에 유예가 되는 기간에는 뭔가 내가 집을 내놓으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구나라는 그렇죠. 뭐 체감할 수 있는 게 필요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과를 시작하는 것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원래 높았기 때문에 어차피 예, 못하는 원래 거니까 높은, 차라리 증여를 하든지 네. 그냥 보유를 하든지 부담이 다른 계속 방법을 컸던 찾게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증여라는 카드를 선택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결과적으로 말해서 실패한 건 맞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고 왜 실패했고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 기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입장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많이 주었습니다. 작년 1월 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제 크게 보지 못하고 작게 봐서 오히려 이제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한 집을 한 3채에서 4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매물을 좀 내놓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당 핵심 관계자의 경우에도 이제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좀 이렇게 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었죠. 이제 정부의 전략 자체는 어떤 구조적인 테러를 열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양도세 강화, 거래세 완화보다는 이제 시간적 테러, 소위 말해서 이제 언제까지 팔아라. 이렇게 팔지 않으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폭탄을 맞을 이제 것이다. 뭐 어떤 협박 정책 비슷하게 네. 이제 뭐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효과가 없었죠. 부작용은 이제 전국의 아파트가 작년에 한 9만 건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오히려 뭐 매물을 이제 거둬들이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책은 어떤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실패가 아니라
뭐 확실한 실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양도세 완화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뭐 추가적인 이제 임기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뭐 대안책을 기대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보유세는 뭐 강화하는 쪽으로 가되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거래가 좀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게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교수님도 누누이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그 부동산 특위가 발족했잖아요. 네네. 부동산 특위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제 개인적으로.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예,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세금을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지금 제도를 보는 개편안인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말씀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매기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급하게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하거든요. 객관적인 사람이 봐도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봐도 놀랍니다. 놀래죠. 네, 거의 네. 뭐 60%, 70%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 사지 말란 얘기네부터가 딱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안 파니까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하면 그래서 가격을 피해는 누가 봐요? 모르겠죠.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편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뭐 엑스맨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쓰겠는데요. 네. 정부 안에서 정책을 예를 들어서 PC방 주인이 PC방 감독위원회 위원이 된 거예요. 그 감독을 하겠어요? 지금 흐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국민을 위하면 양도세 과감하게 30-40% 원래대로 돌려주고 좀 팔아달라고 하고 그 뒤에 뭐 강력하게 하는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건이 없으면 우리 그 정부에서 원했던 매물 증가로 인한 주택 안정은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고 거기다 더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보유세 강화도 지금 완벽하게 못했잖아요. 또 지금도 아직 정리가 두 안 마리 된 토끼를 상황이죠. 예. 잡기는커녕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낸 격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전문가나 공청회를 그냥 둘러르기 식으로 대충 하고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 네. 뭐 현재 여당의 엑스맨에 해당되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공급 대책에 대한 것, 또 LH 사태에 대한 명료한 투명한 특별위원회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국민이 원하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투명한 신호를 줘야 되고 잘 된다 못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는 맨 뒤에 가고 네. 수요를 위해서 뭐 대출 규제 순서가 있는데 1번이 재산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라는 건 유주택자를 위한 거잖아요. 집 있어야 되죠. 그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지금 특별위원회가.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특별위원회 설립되고 나서부터 계속 위험하다 엑스맨이 있는 것 같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나온 걸 보면 엑스맨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정부 자체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해도 국민들이 박수치지 네네.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 늘어나게 재고를 하고 해도, 네. 재산세 완화는 충격이 있으니까 이건 좀 그나마 볼만해요. 네네. 충격이 있으니까 뭐 완화시켜주고 충격을 좀 완화해서 완충해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이거는 앞뒤가 맞는데 지금 두 개가 연결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네네. 다시 한번 발표해도 국민들은 욕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양도세 좀 완화해서 매물 내놓게 하고 공급대책 다시 발표하고 그다음에 세금 연말에 다뤄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를 먼저 좀 만졌어요. 사실 6월 1일 자체가 이제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좀 결정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6개월 뒤에 과다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으면 부진정 소급을 9월 달에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9월 국회 때. 그럼 소급해서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뭐 급하다고 특별위를 만들었는데 뭐 LH 얘기 한마디도 없죠. 그죠? 뭐 공급 얘기 한마디도 지금 없죠. 뭐 보름 한 달 동안 한 게 고작 이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죠. 제가 보면 최고위원이 15분이 모였다는데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개편안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고 다시 한번 집권여당 분들한테
다음에 또 발표할 거 아닙니까? 또 뭐 양도 모두 나오겠죠. 종부세 기준 종부세도 지금 논의가 불분명하고 되고 있긴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9월이나 겨울에 발표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 도배했는데 한 달 동안 네네. 결과도 뭐 이렇게 탐탁치 않고 제가 볼 때는 부진정시 소급 입법하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 문제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세는 이제 0.05%포인트 감면을 해주는 식으로 갈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이제 고지서가 오겠죠. 나중에 날라오겠죠. 소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종부세 말씀하시는. 종부세든 재산세든. 재산세는 이제 하겠다라고 부동산 특위에서 정부 여당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 저는 왜 재산세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지금 첫 번째 없고요. 카드는 재산세였거든요. 왜 재산세일까?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 특위의 목적이 뭘까? 집값 안정일까? 아니면 늘어난 과세 부담에 대해서 네.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함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목적이 뭘까?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재산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재산세 부담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나요? 재산세는 저는 전혀 팩트와 집값 안정과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양도세도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매물이 나오게 하는 양도세도 아니고 종부세도 아니고 재산세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의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재산세 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정치 논리, 표심으로 간다면 굉장히 대상이 넓고 이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늘려주게 되면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표에 영향 주는 분들 집값 안정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 0.05 혜택을 줘도 얼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 8억 정도, 9억 정도 되는 집이라면 뭐 재산세 얼마 나올까요? 한 50만 원, 8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 깎아준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진정 반겨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재산세는 별도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해주고 싶으면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재산세는 이번 특위와는 상관없이 해줘야 될 문제고요. 특위에서 해야 될 문제는 양도세를 어떻게 완화해 주느냐,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건드려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양도세는 있고. 중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안 부동산세는-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 네. 것 같고요. 종부세는 뭐 종부세는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는데 네네. 저는 또 불만이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말만 나오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투기 의장이 나와서 그냥 교통 정리를 하고 딱 발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미끼 던지듯이 계속 언론에 흘려주니까 국민들은 지치기도 하고요. 혼란스럽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역신한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교통 정리해서 좀 부동산 목표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집값의 안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네. 결국에는 내 가치관, 내 성향에 맞춰서 그냥 민심을 좀 달래는 재산세 완화 정도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올해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뭐 걱정,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액수로 금액으로 기준돼 있는 것을 부동산 특위에서는 이제 2%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시장에 좀 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누구는 이제 부유세 개념이라는 걸 봤을 때는 상위 2%만 정하면 늘 이제 가격은 바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방법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 입장 제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수사적 레토릭으로 사실 이제 많이 썼던 표현이 종부세는 이제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 기준인데 왜 하필 2%가 기준이 되는지는 사실 어떤 펀더멘탈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일하는 숫자가 나온 데까지는 어떻게 나와 도출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그래서 거죠. 뭐 생각컨대 뭐 2% 부족할 때 이런 뭐 말들이 있으니까 그냥 네. 뭐 감으로 2% 찍었는지 이런 그런 부분은 우스갯소리가 한번, 나올 정도로 그건 지금 뭐 그렇게 뭐 상황이 좀 농담처럼 웃기죠, 얘기를 할 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이게 2%라는 어떤 경제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먼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마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시행된다고 하면 네.
그 조세 법률주의 즉 명확성주의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요. 예. 내가 집을 살 때 또는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이 되는가?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측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위 2%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납부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9억 원이면은 종부세를 내야 됐는데 올해는 네.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 원이면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거꾸로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공시지가나 뭐 공시 가격 같은 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위 2%라는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언론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향후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주택 가격으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시가 기준으로는 한 16억 원 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한 11억 원 선 정도에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상위 2%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을 토지나 빌딩 같은 상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냐 이렇게 한번 주택으로 국한했을 예, 때는 그런 그렇게 문제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을 기준으로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아니니까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나 빌딩 여타의 모든 부동산을 말 그대로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과연 2%를 산정할 때 그 분모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뭐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작에 복잡하겠네요. 생각을 안 만약에 하더라고요. 내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니까 그 보도 자료에 뭐라고 기재가 돼 있냐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가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공시지가 상위 2%.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공시지가는 오타죠. 왜냐하면요.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렇죠. 플러스 토지의 공시지가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지금 공시지가 상위 2%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럼 마치 뭐 토지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위 부과를 2%만 하냐 이렇게 매기는 건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명백한 오타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니까 이제 성급하게 뭐 자료를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뭐 조금 세심하게 보지 못했다는 네.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계산하는데 굉장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모수에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2%인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 순서대로 2%인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이제 물적으로 나열해서 순서로 2%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2%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봐도 기준 알 수 자체가, 네.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수의 이제 총 인구수 기준인지 총 세대수 기준인지 네. 아니면 총 주택수 기준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명확성 원칙은 더 멀어지는 멀어지겠죠. 거겠죠. 예. 그다음에 또 이것이 또 문제가 이제 계산법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든 뭐 우여곡절 끝에 2%를 계산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2%와 2% 플러스 1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2%까지 잘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경계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그 다음에 줄 선 사람은 행운하겠죠. 그렇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무슨 차이가 상황이겠네요. 있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별로 가격 차이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 행정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해지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2% 기준을 이제 산정을 할 때 모수에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맞게 모든 이제 주택, 뭐 빌딩, 토지 다 고려를 할 텐데 그러면 매년 이거를 가격 변동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네요. 2% 산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들이 그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 겁니다. 되겠네요.
저는 이 비효율적인 행정을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혼란이 뭐 어느 정도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하게 예상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조세 법률주의 차원에서 이제 헌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 명확 관화해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조만간 나라가 한번 또 시끌시끌 하겠구나. 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저희도 조금 이 아이템을 또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말씀에 대해서 좀 추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2%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시면 네네. 지금 이미 정부에서 공시 가격에 대해서 몇 억에서 몇 억까지 몇 프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제 앞에도 표가 하나 있고 뭐 1억에서는 몇 프로 국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98% 전국에서 98%가 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 5%, 0% 하면 한 7%, 8% 정도 분들이 종부세 대상에 현재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씀드리면 2%로 선정을 하게 되면 줄을 쭉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지금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딱 정해져 있고 종합합산과세하고 다 구분이 다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 돼 있고 인별과세 때문에 데이터는 다 정리가 됐어요. 다만 금액을 어디다 정하냐 문제인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2%를 딱 하면 데이터가 딱 나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카팅을 하면 돼요. 카팅하는데 그 전까지는 종부세가 가상이 안 되니까 재산세만 내게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신 그 딱 라인에서 가볍게 넘은 사람은 뭐 안 받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은 조금 더 내는 거죠. 근데 그 더 내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2%란 말이죠. 상위. 그러니까 누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을 가진 분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인별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정부에서 2%를 무조건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때 2% 딱 끊어놨는데 비율을 이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보면은 지금 2%라고 던져놨잖아요. 확정 안 했지만 올해 지금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요. 딱 대상이 전국으로 따지면 1.9%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깊이 생각을 안 했지만 1.9% 하면 금액을 12억으로 하나 그냥 2%로 하나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12억까지 하면 1.9%가 위에 상위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지금. 네. 10억을 올리면. 근데 실제로 지금 2%로 하면 비슷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몇 년 뒤에 바뀔 때 그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서는 또 문제가 있겠죠. 구간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러는데 재산세의 기준이 3억 단위로 이렇게 잘립니다. 3억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네. 1%냐 2%냐 그것만 정확하게 정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보도자료에 공시지가라는 오타를 낼 정도로 뭔가 다급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진들이나 데이터들은 다 돼 있는데 위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일단 종부세는 당연히 이제 국세로서 이제 그 인별 단위로 과세를 하는 거는 맞는데, 네네. 근데 사실 기존에는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토지 단위로 물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런 방식. 물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렇죠. 그래서 할 사람한테 수밖에 없죠. 가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2% 어떻게 계산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좀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 수대로 줄을 세워가지고 2% 되는 데까지 끊는다고 하면 네네. 그건 사실 계산을 인적 단위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적으로 하지 않고 예. 인적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제 국민을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중에 2% 상위 수준대로 2%만 이렇게 뽑아야 끊는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그러면 사람 순서대로 2%를 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과도한 행정 인력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물적 단위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위 어떤 이제 사람을 이제 줄 세워가지고 2% 되는 대로 끊는다고 하면 결국 이제 모수가 그러면 뭐 세대수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결국 국민 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2%를 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물적으로 지금 하고 인적으로 갔던 방식을 인적 방식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아니 이제 저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가지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뭐 우여곡절 끝에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과도한 행정 인력이 낭비되는 거는 거기에 모두 또 뻔하죠. 예, 예. 그렇죠.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하는 2%라는 숫자도 뭔가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정해지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근거는 제시를 국민들에게 해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급하게 있겠죠. 너무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준비 좀 하고 있으면 네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상위 그 3% 이상을 해도 좀 국가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럼 국민들이 공감하는데 이건 뭐 틱틱 뭐 마음대로 무슨 좀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내키는 안 대로 할 건 좋잖아요. 아닌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냥 네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특위에서라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만약에 2%라는 숫자를 제시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글쎄요, 완성되는 거 맞습니까? 완성될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한 완성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자체만 보면 뭐 괜찮아요. 우리 매매 거래도 신고를 투명해지겠죠. 하듯이 전월세도 신고를 하는 게 예. 맞는데 이게 전월세 신고제 그 자체만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매입 임대 폐지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저는 누구를 위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하냐 이런 주제의 안을 한번 던져주고 싶은데요. 자, 우리 당사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전월세 신고제의 당사자는 정부가 있겠고요, 임대인이 있겠고, 임차인이 있겠고, 이제 중개사가 있는데 그렇죠. 취지는 그거죠.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표준화된 임대차 투명화시키겠다. 시장의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명분이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투명 과세에 대한 백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죠. 기존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과세가 있는데 네. 임대, 월세나 전세를 주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당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하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는 대신에 이제 혜택을 주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데이터가 그냥 나오죠. 들어오기 예. 때문에 굉장히 과세하기 좋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대 사업자를 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하지 않은 분들은 본의 아니게 소득이 또 다 거기에 노출되게 대한- 되고 그렇죠.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들이 아 내가 그동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리스크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해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세부담이 한 10만 원 정도 늘었다면 5만 원 정도 세입자한테 더 전가시킬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래도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전세 끼고 월세 끼고 내가 왜 하냐. 세금 다 내고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 물량 공급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증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세나 부담이 월세 커지겠죠. 가격을 올라갈 수밖에 네. 없고 이게 매입 임대하고 맞물리는데 정부에서 공교롭게도 매입 임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7월 달에 전월세 신고제 1년 후에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매입 임대 폐지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나왔는데 제가 정부라도 매입 임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투명 과세 자료가 그냥 다 들어오는데 왜 혜택을 뭐하러? 주면서 당근을 뭐하러 줍니까? 잡은 물고기인데 결국에는 매입 임대는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한 전세, 월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네. 안 좋고 의무 신고가 들어가는데 좋은 점은 하나예요. 확정일자 자동 부과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편리하지. 중개사들은 의무는 아닌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고해달라 그러겠죠. 네.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는데 나는 싫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중개사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중개사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정부고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제가 과연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파트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최근 세모녀 전세 네.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빌라의 전세 시세, 특정 빌라 전세 시세를 높게 책정을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알림 서비스를 해줘야죠. 야, 너 신고한 게 주변 시세보다 비싸. 다시 확인해봐. 아니면 계약서 스캔해서 올리잖아요. 너 계약서 보니까 너 권리 분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냥 과세 자료로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정부를 위한 신고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주택이 대한민국 전국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뭐 적을 텐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보증금을 6천만 원 내고 있는 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라도 보증금을 낮추고 싶어하는 뭐 상황이 되진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까지 모든 뭐 질문들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 네, 첨언해 긍정적인 좀 부분도 말씀을 있죠. 드리자면 예. 이게 이제 하나 잘된 몇 가지 좀 잘된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이제 30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연결돼 있던 그 확정일자하고 전입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굉장히 있습니다. 편리해졌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별도로 받고 또 전입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이제 뭐 편리해지는 세입자들한테 부분이 좀 있겠네요. 편리해진 부분은 또 장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약 그 전국적으로 이제 한 500만 원 이상의 전월세 주택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한 20% 정도만 그 어느 정도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100% 정도 다 이제 모두 다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이런 부분 사실 보호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오히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영세 임차인들은 그러니까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이제 자료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IT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위 이제 근거가 될 굉장히 이제 정치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이제 근거 데이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당장은 뭐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합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임차인들에게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추가로 이제 제출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임대료 이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뭐 사실 개인적인 전망은 아마 한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네. 이 제도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임대 소득을 이유로 과세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지역 가입자로 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가주택의 갭 투자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서는 이제 임차인들 중에서는 이제 뭐 강남의 집산빚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만 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뭐 30대 젊은 임차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 이 돈 어디서 마련했어? 뭐 아버지가 증여해 준 게 장출처를.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서 사실은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게 꺼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이너한 어떤 이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갭 투자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이제 오히려 이제 기존 구입 임차인하고 갈등이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은 좀 축소가 되면서 월세 시장이 또 확대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이 이제 뭐 확정적 구속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네. 오히려 이제 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녀들한테 그냥 증여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축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입자들한테 오히려 전가가 되면서 부작용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제도든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도가 어떻게 정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걱정도 있고 또 좋은 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뭐 반전세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다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예측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말씀 중에 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네. 소도가. 근데 되돌아보면 이것도 지금 말씀 주신 문제 보증금 낮추고 하면 또 신고 안 하면 되잖아요. 뭐 말장난 같지만 뭐 5,900만 원에 29만 원 이럴 수도 있지 뭐 않습니까? 일종의 네, 예를 이제 들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포착이 돼서 뭐 투명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왕 하는 길에 다 같이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번 정부 자꾸 이런 데서 뭔가 이빨 네. 빠진 것처럼 이런데 여기서 임대차 3법의 이게 마지막 퍼즐이 아니고요. 첫 번째 퍼즐을 잘못 끼웠잖아요. 네. 계약갱신권에 있어가지고 2년 거주 다 해놓고 실거주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소송이 지금 작년에 한 4배인가 5배 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왜 국민들한테 물론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죄송한 말씀, 변호사님들은 좋을 거예요. 소송 생기니까. 네. 그러나 임대인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하기도 쉽지 힘든데 않죠. 또 이런 분란을 정부가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뭐 마지막 포자로 자기들이 표현하는 자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과세를 위한 사전 포자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러면 미리 다 깔끔하게 하든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마무리하자면 탐관오리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 이상하게 연결이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청사가 이렇게 소박하고 이렇게 좀 아담하게 지어져 있나요? 아니죠. 요즘에 아마 제일 화려할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화려하죠. 국민들 세금들을 계속 걷어서 이런 쪽으로 하고 탐관오리들이 막 산재, LH 사태도 보듯이 지금 뭐 공무원들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이제 압축 성장하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게 나타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경찰들이 사고 치는 건 다반 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이거 대우각성하는 타임인데 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네. 예. 저희가 오늘 사실 이렇게 다뤘던 각종 부동산 제조들이 이제 뭐 새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중단됐다가 다시 유예됐던 게 끝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일 겁니다. 거기에 와서 뭐 거래 절벽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향후 이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하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정부는 상승폭,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둔화되는 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거는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있어요. 양도세를 다 틀어 막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취득세도 3주택 이상이면 12%에 뭐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상승폭도 둔화될 수는 있는데 우리 시장 수요자들이 느끼는 안정은 집값이 안 오르고 오히려 급등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몇 년 후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올 하반기 내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계획하는 그렇죠. 공급 물량들은 5년 내에 나오기 힘들고요. 지금 양도세율 최고 75%까지 올랐는데 농어촌 특별세까지 하면 80%인데 이건 매물 완전히 안 나오거든요. 세금 80% 내고 낼 사람은 저도 안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꽁꽁 틀어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틀어 막아서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매물이 안 나온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 시장도 급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매물이 너무 없어서 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아직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개 없는 매물을 사기 때문에 거래 한두 개 되고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는 현상이 올 하반기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집값 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잡고 진짜 좀 세밀하게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부동산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사실 뭐 시장의 문제긴 한데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과 연관돼 있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사견으로는 내년 대선까지 이제 최소 1년 정도는 뭐 코인 시장 용어를 빌리자면 이제 존버주의라고 네. 해서 이제 동결 묵묵하게 효과로 버티는. 이제 소유자들이 이제 매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로 다주택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권이 바뀌면 거래세가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 테러가 뚫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사실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거래 절벽성에서 이제 약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기조로 당분간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형성된 부동산을 LTV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사실 이 부분을 좀 매수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왜냐하면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의 고가주택이 10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10억 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이제 상기 신도시나 이제 청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 논의가 있기는 있지만 아직 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의 어떤 과잉 유동성이 단기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자산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같은 걸 해서 이제 당첨이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당첨이 되고 나면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저가에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전망은 그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많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